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한양에 영훈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훈 선비는 하루 세 끼를 온전히 잊지 못할 만큼 가난하였으나 그를 잃고 돌을 닦는 일만큼은 게을리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영훈 선비를 가난하여 거지의 삶과 같으나 마음은 임금 같다 하여 은근히 존경하는 이도 있었답니다. 헌데 세상에 언제나 입이 가벼운 자가 있듯 같은 고을에 사는 천호 선비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천호 선비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전답이 많고 집안의 곡식 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 언제나 기와집 사랑방에서 비단 옷을 입고는 거드름을 피웠죠. 그러던 어느 날 영훈 선비는 천호 선비의 집에 일을 봐주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천호 선비는 영훈 선비를 보고는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죠. 영훈아, 너는 언제까지 찢어진 갓을 쓰고 낡은 옷을 입고 다닐 것이냐? 글만 알면 밥이 나오더냐?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영훈 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천호야, 금은은 눈앞에서 빛나나 지혜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단다. 참으로 딱하구나. 보거라, 부가 넘쳐나니 좋은 기와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리 편하게 사는데 어찌 부를 믿지 말라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구나. 알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호 선비는 그 말을 비웃으며 이웃들 앞에서 더 우쭐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호 선비는 아버지께서 지방으로 발령이 되어 재산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훈 선비도 지방에 일이 생겨 가게 되었죠. 그렇게 두 선비가 함께 먼 길을 나서게 되었답니다. 천호 선비는 금은 보화를 자랑하듯 배에 가득 실어 나섰고 영훈 선비는 가진 것이라곤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두 사람은 나루터를 건너 배를 타게 되었는데 이때 불현듯 강도떼가 들이닥쳤던 것이었죠. 강도들은 번쩍이는 칼을 휘두르며 천호 선비의 금은 보화를 모조리 빼앗아 가버렸답니다. 천호 선비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허옇게 질려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전 재산을 잃은 후였습니다. 아, 나는 이제 알거지가 되었구나. 이 귀한 금은 보화를 잃고 어찌 살란 말이냐? 강도들은 영훈 선비에게도 다가왔으나 그가 가진 것은 낡은 책뿐이었으므로 빈정대며 지나쳐 버렸답니다. 이 거지는 털어봐야 쥐 눈깔만도 못하구나. 가자. 배가 강을 건넌 뒤 천호 선비는 손톱으로 땅을 파며 울부짖었으나 영훈 선비는 오히려 태연히 앉아 책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천호야, 너는 손에 쥔 재산을 다 잃었구나. 허나 내가 가진 학문과 도리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산 아니겠느냐? 천호 선비는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 말을 밀쳐내려 했으나 점차 영훈 선비의 말이 가슴을 찌르듯 와닿았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고을에 도착했죠. 천호 선비는 빈 몸이 되어 설 곳조차 잃고 방황하였으나 영훈 선비는 학문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글을 써서 원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천호 선비를 두고 말했죠. 재산이 많은 선비가 온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별거 없구먼. 헌데 그 색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네. 형님, 그 소리 못 들었어요? 나루터에서 강도를 만나 전 재산 다 뺏겼다고 했구먼요. 그려? 아이고, 그럼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구먼. 그랬지요. 천호 선비의 소문은 삽시간으로 고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천호 선비는 그제야 땅을 치며 깨달았죠. 부귀는 허망하고 지혜는 영원하구나. 이제야 영훈의 말을 이해를 하다니.
천호 선비는 깨달음을 알았지만 모든 부를 잃은 상태였고 가족들이 거리로 나앉게 되었으니 어처구니가 없어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을에 도착한 두 사람의 행보는 전혀 달랐죠. 천호 선비는 빈털터리가 되어 남의 집살이를 해야 했고 영훈 선비는 빈 몸이었으나 학문으로 그를 가르치고 일꾼을 다스리며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갔답니다. 한편 고을 원님의 댁에는 효주라는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효주는 총명하기 그지없어 여느 규수와 달리 책을 즐겨 읽고 글을 짓기도 하였으니 그 재주가 산에 못지 않았죠. 그러나 세상은 여인의 학문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기에 효주는 숨어서 학문을 익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주는 학문을 공부하면 할수록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적어만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주는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싱그러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을을 걷다가 장터까지 가게 되었죠. 헌데 어디에선가 묵직한 사내의 목소리로 그를 가르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리는 것이야? 참으로 학식이 높으신 선비님의 목소리이구나. 하여 효주는 많은 사람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답니다. 그때 영훈 선비가 한 손에 책을 들고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고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헌데 효주 눈에는 그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럽게 보였던 거죠. 하여 고을 사람들 틈에 끼어 영훈 선비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죠. 영훈 선비의 모습은 낡은 도포를 걸치고 있었으나 눈빛은 맑고 마른 졸이 있었으니 듣는 이들의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저분은 비록 가난하나 그의 마음은 부유하다. 참으로 기이한 사내로다. 그날부터 효주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주 장터에 나가 멀리서 영훈 선비를 지켜보았죠. 효주는 영훈 선비에게 자신이 집필한 시문집을 평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문집을 가지고 가. 저 영훈 선비님한테 선물로 드리거라. 이것은 무슨 소리야요? 밑도 끝도 없이 힘들게 쓰신 시문집을 선물로 드리라고요? 저 영훈 선비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다. 저분한테 내 시문집을 선물로 드리고 평가를 받아보고 싶구나. 그러지 말고 지가 저 선비님을 만나 뵐 수 있게 자리를 만들까요? 아니다. 시집문을 보고 형편없다고 평을 하신다면 내가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느냐? 아씨 말씀 들어보니 그 말도 맞네요. 하여 마침내 기회를 얻어 갑순이를 시켜 시문집을 영훈 선비에게 전했답니다. 영훈 선비는 뜻밖의 시문집을 선물로 받고 놀라 그 자리에서 책장을 넘기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죠. 세상에 여인의 손에서 나온 글이 어찌 이리 기품 있고 도리가 밝은가. 이 글의 주인이 누구이기에 내 마음을 흔드는가. 너의 주인 아씨는 어디에 계시느냐? 저희 아씨는 저짝에 계시는구먼요. 갑순이는 효주가 있는 느티나무 아래를 손가락질을 하며 가리켰습니다. 웜에, 우리 아씨는 어디에 가신 거요? 지는 아씨를 찾아야 가야 할 것 같아요. 허면 어느 때가 아시이더냐? 아이고 모르겠네요. 고을 원님 막내 딸님이시구먼요. 갑순이는 그 말만 던지고 효주를 찾아 뛰어갔습니다. 효주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장터 초입에서 갑순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갑순이가 왜 이리 오지를 않는 것이야? 그런데 그때 영훈 선비가 장터에서 초입으로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효주는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영훈 선비가 가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영훈 선비는 나무 뒤에 숨어있는 효주를 힐끔 쳐다보고는 길을 걸었습니다.
잠시 후 아씨, 여기에 계셨남요. 지는 그것도 모르고 온 장터를 찾았구먼요. 그래, 수고했구나. 신문집은 전해드렸느냐? 예, 영훈 선비님께서 눈이 휘둥그레지시며 감탄을 하셨구먼요. 아씨께서 숨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효주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글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 늘 혼자 고민만 하던 터였으니 영훈 선비가 감탄했다는 소식은 하늘이 열리는 듯 기쁜 일이었죠. 효주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대문을 들어서 마당에 이르자 방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효주는 귀가 번쩍 열려 속삭였죠. 갑순아. 저 목소리는 영훈 선비님 아니더냐?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갑순이는 살금살금 방문 틈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씨, 이거 정말이구먼요. 영훈 선비님이 맞으셔요. 그 말에 효주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집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대답할 틈도 없이 방 안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효주야, 들어왔거든. 이리 방으로 들어오거라. 효주는 숨을 고르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 곧 고을 원님과 영훈 선비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효주는 아버지의 옆에 얌전히 자리를 하였습니다. 효주야, 이런 훌륭한 선비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더냐? 효주는 순간 당황하여 입술을 달싹 였으나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영훈 선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께서 글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재주가 궁금하여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코웃음을 치듯 말했습니다. 허허, 별 말씀을. 여인이 글 솜씨가 좋아서 못하겠소. 여인은 얌전히 있다가 훌륭한 사내에게 시집만 잘 가면 족한 것이지요. 그러나 영훈 선비는 고개를 단호히 저으며 대꾸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될 여인이 학문의 뜻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제 눈에는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원님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잠시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효주는 얼굴이 화끈거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마음 한구석이 은근히 기뻤습니다. 잠시 후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급히 처리할 일이 있구나. 효주야, 내가 손님을 접대하거라. 그럼 제 딸과 담소를 나누다 가시지요. 나는 먼저 나가겠소. 귀한 시간 빼서 송구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미리 연통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원님이 자리를 비우자 방 안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효주와 영훈 선비는 대청마루로 나와 다과상을 마주하고 앉았죠. 영훈 선비는 잠시 효주를 바라보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자의 글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신문집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 등불이 켜지는 듯하였습니다. 효주는 얼굴이 달아올라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비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영훈 선비의 눈에는 수줍게 웃는 효주의 모습이 마치 꽃이 피는 듯 어여쁘게 비쳐 차마 시선을 거두기 어려웠죠. 그날 늦은 저녁 대청마루에서 다정히 담소를 나누는 영훈 선비와 효주의 모습을 머슴 하나가 보게 되었습니다. 머슴은 곧장 천호 선비에게 달려가 귀띔했죠.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요. 영훈 선비님께서 원님 댁에 들러 아씨와 나란히 다과를 나누고 있구먼요.
천호 선비의 눈빛이 이글거리며 번뜩였습니다. 뭐라? 영훈이 감히 원님댁 아씨 곁에 앉아 있었다고? 흥, 서생 주제에 제 분수를 모르는구나. 천호 선비는 분노와 질투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효주 아씨가 은근히 영훈 선비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천호 선비의 마음은 더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죠. 고을에서 효주 아씨를 얻을 사내는 오직 나뿐이다. 영훈, 내 놈이 반드시 파멸을 맛보게 해주마. 천호 선비는 재산을 모두 잃고 남의 집에서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영훈 선비가 원님의 총애를 받고 더구나 효주 교수와도 은근한 정이 오가는 것을 알게 되자 질투와 분노에 눈이 멀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규수마저 그 거지에게 뺏기다니. 차라리 둘 다 망쳐버리겠다. 천호 선비는 꾀를 내어 관아에 고변했습니다. 영훈이 백성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니 이는 영모의 징조입니다. 곧 불어난 무리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 말에 놀란 원님은 영훈 선비를 불러 추궁했죠. 내가 어찌하여 백성들을 모으느냐? 혹여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더냐? 영훈 선비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그를 가르치는 것은 백성들이 그를 알면 억울한 일을 덜 당하고 올바른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를 아는 것이 영모라면 조선의 도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님은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죠. 바로 그때 효주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영훈 선비님은 세상에 없는 분입니다. 만약 영모의 뜻이 있었다면 어찌 제게 시문을 함께 논하고 도리에 대해 토론하셨을까요? 원님은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효주야, 내가 어찌 선비와 몰래 어울렸단 말이냐? 효주는 부끄러움도 있고 당당히 대답했답니다. 그분이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울 선비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뜻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원님은 그제야 진실을 깨닫고 영훈 선비를 풀어주었죠. 며칠 뒤 고을에 수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내, 영훈 선비님이 몰래 원님의 재산을 탐내어 효주 아씨에게 접근했다고 하구먼요. 가난한 자가 부잣집 규수에게 눈독을 들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지 않네 그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원님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두 천호 선비가 뒤에서 돈을 풀어 만들어낸 헛소문이었죠. 그러나 효주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시문집을 써내려가며 영훈 선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죠. 사람들의 입은 바람 같아 흔들리나 참된 학문과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효주의 지혜와 꿋꿋한 태도는 영훈 선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천호 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의 하수인을 매수하여 영훈 선비에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사내, 영훈 선비님이 밤중에 원님의 사랑채를 드나들었다지. 그 소문이 그럼 정말인 것이요. 효주 아씨가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구먼. 원님의 마음이 폭폭하시겠네. 막내 아씨를 얼마나 아끼셨는가? 이런 소문이 돌았으면 원래를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오. 이 소문은 마침내 원님의 귀에도 들어가 원님은 크게 노하여 영훈 선비와 효주 아씨를 불러들였습니다. 고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더냐?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나 저로 인해 불경한 소문이 났으니 효주 낭자와 혼인을 허락해 주시지요. 효주는 생각지도 못한 영훈 선비의 말에 심장이 심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주변 선비들을 보았지만 영훈 선비처럼 마음이 끌리는 선비는 없었으니까요. 원님은 영훈 선비의 말에 화가 났지만 마냥 화만 낼 수는 없었습니다. 혼례식을 하더라도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고 나서 혼인을 해야 할 것이다. 내 귀한 딸이 더러운 소문에 이끌려 혼인시키고 싶지 않으니
아버지, 그것은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전 그자에게 똑같이 갚아주려 합니다. 그리하거라. 이 일은 집안의 수치로 남기면 아니 될 것이다. 효주의 눈빛은 매섭고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원님은 처음 보는 효주의 표정에 놀랐고 속으로 생각을 했죠.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으라 했구나. 효주의 눈빛은 그 어느 사내들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다. 원님은 그제야 딸이라는 이유로 글 공부도 그 무엇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한 것이 미안하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영훈 선비와 효주는 원님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낭자, 잠시 같이 걸어도 될까요? 마음이 많이 복잡해 보이십니다. 이런 일로 혼인까지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요. 전 이런 소문으로 인해 효주 낭자와 혼인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 좋기만 합니다. 효주 낭자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요. 효주는 생각지도 못한 영훈 선비의 말에 놀라 큰 눈을 깜빡이며 영훈 선비를 올려다보았죠. 효주 낭자가 그리 올려다보니 제 시선을 어디로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훈 선비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귀까지 벌개져 있었답니다. 전 효주 낭자의 신문집을 보고 낭자가 궁금도 했고 신문집에 대해 담소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인은 낭자와 같은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효주는 영훈 선비의 솔직한 말에 심장은 콩콩 뛰고 있었고 그 떨림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참으로 궁금도 합니다. 영훈 선비는 효주를 쳐다보지 않고 수줍은 웃음을 지었지만 효주는 꼭 자신을 보고 웃어주는 듯하여 그 미소가 좋았습니다. 한편 천호 선비는 효주 아씨에 대해 그리고 고을 사람들한테 신임을 받고 있는 영훈 선비를 소문으로 더럽혀 놓고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분명 영호는 고을에서 살기 힘들 것이고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난 소문으로 더럽혀진 효주낭자와 혼인을 하면 될 것이야. 천호 선비는 자신의 계략에 찬사를 보내며 효주와 혼인할 생각에 실실 웃었습니다. 잠시 후 도련님, 큰일입니다요. 무엇인데 그리 호들갑이더냐? 도련님께서 여색을 좋아하여 기방을 다니고 도박을 하여 모든 재산을 날렸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지고 있구먼요. 아니, 그런 소문을 누가 냈더라는 말이더냐? 그것이 효주 아씨라고 하더구먼요. 아니, 효주낭자가? 천호 선비의 눈빛은 분노로 꽉 찼으며 그 살기는 옆에 있는 머슴의 오금을 저리게 했답니다. 천호 선비는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갑순아? 천호라는 사람의 소문이 고을에 다 퍼졌느냐? 마유. 아주 개망나니 취급을 당하고 있구먼요. 그래, 똑같은 망신을 당해봐야 자신의 잘못을 알지 않겠느냐? 아씨는 평소에 보면 참으로 단아하시고 착하게만 보였는데 오늘은 어찌 성난 여우처럼 보이는구먼요. 그렇더냐? 그러니 갑순이 너도 조심하거라. 성난 여우가 화가 나면 너 또한 잡아먹을 수 있으니. 효주는 갑순이에게 노려보며 다가갔습니다. 아씨, 왜 그래요? 너무 무섭구먼요. 하아, 내가 그리도 무섭더냐? 걱정하지 말거라. 착한 사람한테는 난 언제나 선한 사람이니. 갑순이는 그런 효주를 걱정되는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씨, 세상에는 아씨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악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천호 선비가 악귀가 되어 아씨를 음해할까 무섭구먼요. 효주는 갑순이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답니다. 잠시 후 효주는 마음이 갑갑하여 한적한 곳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효주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천호 선비였던 거죠. 효주낭자, 이곳에서 위험하게 혼자 걷고 있으신가요? 효주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보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엇이 위험하겠습니까? 천호 선비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낭자가 그리 생각해 주시니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어디를 말입니까? 저와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안전하게 모실 터이니 얌전히 따라오시지요. 효주는 천호선비의 눈빛을 보니 갑순이가 말한 악기가 천호선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천호선비의 말대로 얌전히 따랐죠. 한편 돌쇠야. 아씨, 어디 가셨는지 모르냐? 갑순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어찌 아냐? 뒷간에서 큰일 보고 왔더니 아씨가 보이지 않는구먼. 돌쇠는 영혼 선비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라. 내 촉이 좀 불안하구먼. 돌쇠는 갑순이의 말에 영훈선비한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영훈선비는 혼비백산이 되어 고을 사내들을 대동하여 효주를 찾기 시작을 했죠. 그때 한 명의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효주 아씨하고 천호 도련님하고 저 우솔길로 걸어가시는 것을 봤구먼요. 참으로 선녀 선남이 따로 없었지요. 영훈선비의 속도 모르고 떠드는 아낙네를 뒤로하고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 허름한 판자집에서 효주 낭자가 허겁지겁 소리를 치며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훈선비는 뒤를 보고 뛰는 효주 아씨를 자신의 넓은 품에 안았습니다. 효주 낭자, 제가 왔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오. 도련님, 효주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고 있었죠. 천호선비는 그 사실도 모르고 고통스러운 얼굴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헌데 천호선비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효주 낭자, 어찌 나한테 돌을 던진 것이요? 당신의 불순함이 도를 넘었으니 나 또한 그리 한 것이 아니오. 저 차를 끌고 관하로 데리고 가거라. 하여 천호선비를 끌고 관하로 갔답니다. 잠시 후 원님은 천호선비가 한 짓을 알고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당장이라도 천호선비를 죽일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허나 그 반면 효주는 덤덤한 표정으로 천호선비를 내려다보았죠. 저 자의 만행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알려야겠습니다. 그리하거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효주 낭자와 대화를 하려고 한 것도 잘못입니까? 너의 거짓말은 아주 뻔뻔하구나. 효주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천호선비의 말을 쳐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천호 선비가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돈으로 기생들의 환심을 샀다고 합니다. 순간 군중이 술렁였고 천호선비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말이오. 난 배에서 강도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는 말이오.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비싼 기생집에 가겠습니까? 그 사실은 영훈이도 알고 있어이다. 같이 그 배에 있었으니. 증인이 있습니다. 효주는 준비한 증인을 불러냈습니다. 바로 기생집 주모이었죠. 제가 두 눈으로 보았지요. 며칠 전 천호 도련님이 술과 은전을 흩뿌리며 기생들과 함께 있던 것을요. 고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연히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영훈 선비의 소문도 지금 천호 선비에 관한 소문도 꼭 거울에 비친 것처럼 같지 않은가요? 거울이 빛을 비추면 본디의 주인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천호선비에게 쏠렸습니다. 천호선비는 진땀을 흘리며 발뺌했죠. 허나 제 아무리 뻔뻔한 자도 거짓말에 당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효주는 담담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그리고 속내를 꿰뚫어 보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아에서 일하는 머슴에게 눈이 멈췄답니다. 너로구나? 머슴은 효주의 예리한 시선에 온몸에 식은 땀을 흘렸고 눈동자는 정신없이 흔들렸으니 머슴은 효주의 말에 놀라고는 넙죽 엎드려 울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천호 선비님이 처음에는 효주 아씨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요. 그때는 천호 선비님이 좋은 분 같아서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말해드렸지요. 헌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한 것도 말해달라 했지요.
저는 분명 더 이상 못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동안 돈을 받은 것으로 협박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지요. 영훈 선비님의 소문도 천호 선비님이 내라고 해서 냈구먼요. 아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러면 천호의 소문도 거짓인 것이냐? 증인이 있으니 소문은 아니지요. 허나 영훈 선비님의 소문은 거짓입니다. 그 어디에도 증인도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모호한 소문만을 내세울 뿐이지요. 원님의 얼굴은 붉어졌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천호 선비를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내 욕심을 위해 사내의 명예를 짓밟고 고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다니 차마 용서치 못할 짓이다. 천호 선비는 결국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죠. 영훈 선비는 끝내 억울한 누명을 벗었으나 기쁨보다도 곁에서 지혜롭게 싸워준 효주에게 더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낭자, 오늘의 일은 제 무고를 벗긴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마음은 거울처럼 결국 스스로 드러난다는 것을 낭자가 온 고을에 밝혀주신 것이지요. 저는 오늘 또다시 낭자께 반하였소이다. 효주는 수줍게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은 어찌 이리도 쉽게 마음을 주십니까? 작은 일에도 흔들리시니 참으로 허술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효주의 입가에는 은근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굳은 정을 맺고 마침내 혼인을 했죠. 영훈 선비는 효주와 더불어 학문을 탐구하며 밤마다 시와 글로 마음을 나누었고 효주는 서방의 곁에서 더욱 빛나는 지혜로 그를 북돋우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의 가정은 학문과 사랑이 꽃피는 집안이 되었고 고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말했습니다. 거짓은 잠시 세상을 가리지만 진실은 반드시 벚꽃처럼 만발하는 법이며 영훈 선비와 효주 아씨가 그 증거라 했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벚꽃잎 흩날리는 봄날처럼 서로의 학문과 마음을 의지하며 평생을 행복히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